제4장 주거 건축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 학습 포인트에 5에서 6문제 여기서 출제된다 그랬는데요. 일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의 반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학습 목표랑 주요 용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책에는 뭐 주택계획의 기본 목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시험에 잘 나왔던 주택의 분류 중에서 집합 형식이란 게 2010년도하고 7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단독 주택인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공동주택인 것은 하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단독 주택이라는 거에는 다중주택하고 공간,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단독 주택은 주인이 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세입자들이 등기를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이 등기를 각각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를 이렇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등기를 한 명뿐이 할 수가 없고 다세대 주택은 등기를 각각 호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주거생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 한식과 양식인데요. 2010년, 8년 계속 문제에 나왔던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식 주택은 각실이 조합이다. 양식 주택은 실에 분하다라고 했는데요. 평면적 차이에서 보시게 되면 한식은 안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방에서 잠도 자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애들 공부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양식 같은 경우는 침실이 따로 있고 또 거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는 곳이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실이 분화된 곳이 양식이고 그 다음에 한식은 조합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용도적 차이에서 방 기능이 혼용된다는 게 한식이고 방의 단일적 기능이다. 그런 게 바로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가구의 차이도 한식에서는 밥상을 폈다 접었다 치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부수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양식에서는 침실에는 침대가 떡하니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엌에는 식탁이 계속 고정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요한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가구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보다 다세대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은 호호마다 등기를 따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식 주택과 양식 주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회 정도 출제가 됐었네요. 자, 볼게요. 한식 주택은 각실이 다용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융통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양식 주택은 개인이 생활 공간이 보호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 만큼 많은 주거 면적이 소요된다. 그렇죠. 침실 공간 따로 있고 식사실 따로 있고 거실도 따로 있고 서재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양식은 주거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양식 주택의 가구는 부처적인 존재이며 한식 주택의 가구는 중요한 내용물이다.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양식은 침실에는 침대가 어떻게 떡하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차적인 게 아니라 주요한 내용물이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본 같은 경우 뭐 한식은 자식이고 양식은 입식이다. 이건 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책에 보시게 되면 대지 선정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시험에 나와 있는데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1, 2, 3,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적 조건에는 당연히 일조라든가 통풍, 자연적으로 좋은 것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나머지 2, 3번도 한 번씩 봐주시고 사회적 조건에는 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 의료시설 같은 주변 상황, 뭐 상하시도 뭐 수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잘 나왔던 건물 배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 배치는 2009년도하고 8년도에 나왔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인동 간격이에요. 인동 간격은 어떻게 앞 건물과 우리 건물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햇볕이 앞 건물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야 하고 껌껌하고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동 간격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인동 간격이 충분히 고려될 때는 일조라든가 통풍, 채광, 방제, 프라이버시 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합니다. 특히 인동 간격은 언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한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선계획은 2010년, 7년, 6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선계획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동선이라 하면 우리가 현관에서 어디를 갈 거야?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되게 힘들겠죠. 또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음식을 차려야 해요. 근데 식탁이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선 계획이 주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단순해야 되고 명쾌하게 해서 동선을 짧게 처리해야 뭐 엄마도 피곤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분리시키고 교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선의 3요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속도, 빈도, 하중. 무거운 거를 들고 어떻게 길게 가야 해요? 짧게 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동선의 3D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3회 정도 출제됐었네요. 예, 제가 뭐라 그랬죠? 하중, 빈도, 속도라 그랬죠? 방향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가번이 되는 거고요. 자, 건물의 남북 간의 인동 간격을 결정할 때 하루 동안에, 여기 잘못 썼네. 하루 동안이 아니라 동안에 최소 4시간 일조를 얻기 위해서 예, 이런 곡선을 사용하는 건 뭐다? 예,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저희가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 4회 정도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위 공간 계획을 하나씩 볼 거예요. 거실 보고 침실의 기능 이런 것들 볼 건데요. 자, 거실은 제가 이제 평면도를 이렇게 봤을 때 거실은 보니까 어때요? 평면의 정중앙에 있는 게 거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기능이나 위치가 10년, 9년, 7년, 6년 계속 나왔었는데요. 책에 보시면 기능 및 위치가 6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실의 기능은 가족의 휴식이나 대화, 단란의 공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되게 중요한 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거든요.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고 현관, 복도, 계단 등과 근접하되 직접 접하는 것은 피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 7년, 6년에 요 4번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소주택에서는 서재나 응접실, 음악실을 같이 이용하기도 한다. 그것도 여러분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침실을 볼게요. 침실도 기능 위치가 10년도, 6년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침실은 어디에 면하는 게 좋냐면 조용한 곳에 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침실은 도로 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고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 둘레에 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또 남향 쪽에 또 일조나 환기 이런 조건이 유리한 곳이 침실은 되게 좋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노인 침실은 2층에 배치한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노인분들은 다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1층에 배치하는 게 좋고요. 일조나 조망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생활 공간 중 공동의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공동,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곳, 서재는 어때요? 이건 단란한 가족들이 서로 얘기하거나 하는 공간이고 식사도 맛있게 저기 하는 것이고 그렇죠? 서재가 바로 개인적 공간입니다. 3회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침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회동도 출제가 됐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침실의 위치는 소음원이 되는 도로 쪽은 피하고 정원 등 공지에 면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침실의 크기는 사용 인원수, 침구의 종류, 가구의 종류, 통로 등의 사항을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부부 침실은 주택 내의 공동 공간으로서 자, 이 주택 침실이 공동 공간이면 엄마 아빠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 공간이 되면 안 돼요. 생활의 중심 공간은 거실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당하고 그 다음에 부엌이 남아 있는데요. 자, 식당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왔던 건 DK 2010년, 9년, 8년, 6년 계속 나왔었죠. 나머지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실게요. DK는 다이닝 키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부엌 일부분에다가 식사실을 두는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그렇게 하죠. 부엌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식탁을 우리가 놓고선 같이 조리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게 DK 형식이고요. 또 LDK형,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어디? 소규모 주택, 원룸에 많이 사용하죠. 거실이 있으면서 부엌이 있고 부엌 옆에 식사실을 두는 거. 그러니까 일자로 쫙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LDK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엌은 작업대 순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면 돼요. 조리대, 개수대,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자형, L자형이 시험에 2번에 나왔었네요. 자, L자형 같은 경우는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동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다 라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엌의 일부분에 식사실을 두는 형태로 부엌과 식사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것은 3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누구? 네, DK 다이닝 키친이죠. 식사실과 부엌이 합쳐진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49번 부엌 작업대 배치 유형 중 양 벽면에 인접한 작업대를 붙여서 어떻게 배치가 형태 자유롭고 겸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 이건 뭐예요? 기역자나 니은자나 같은 말이죠.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단지 계획입니다. 자, 단지 계획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연립주택은 우리가 일명 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빌라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연립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한 4층 정도의 주택을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유럽엔 참 많이 있거든요. 타운하우스, 로우하우스, 중정형 주택, 테라스하우스 있는데요. 시험에는 테라스하우스가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자,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인가요? 분당하고 죽전에 테라스하우스가 이제 점점 큰 아파트보다는 대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걸 선호할 것이다 해가지고 짓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렇게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라스를 만드는 거예요. 각 호마다. 그래서 자연형 경사지를 이용해서 건물에 테라스를 만드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죠. 요게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연립주택의 형식 중 경사지를 이용하거나 상부층으로 갈수록 약간씩 뒤로 후퇴하는 형식은 테라스하우스. 답 금방 나오죠? 예, 이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아파트 평면 형식으로서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요. 시험이 10년, 9년, 7년, 6년 계속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들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책에 보시면 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단실형이랑 같은 말이겠죠. 자, 계단을 하나를 두고요. 바로 이렇게 어디로? 직접 단위 주거로 들어가는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좁은 대지에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쭉 올릴 수 있어요. 집약형 주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광이나 통풍이 유리하죠.
왜냐면 많은 호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요 같은 거 편복도죠. 복도가 한쪽에 치우쳤으면 편복도, 양쪽으로 있으면 이건 중앙 복도식이라고 하죠. 가장 밀집된 형식이에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하지만 채광도 안 좋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소리 다 들리고 되게 좋지 않아요. 독식형 아파트나 이런 데 많이 이용되고 있을 거고요. 코어형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서 코어형 집중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계적 환기를 좀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형 아파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회 정도 출제가 됐었네요. 자, 통행부 면적이 작으므로 건물의 이용도가 높다. 그렇죠. 왜냐면 복도로 빠지는 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양호해요. 왜?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거고, 집중형에 비해 대지 이용도가 높다. 집중형은요, 대지 이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가장 약한 게 바로 집중형이에요. 답은 그 답원입니다. 다음 중 아파트 주동의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평면 형식입니다. 2회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계단실형, 홀형이라고도 하고요. 편복도형, 복도가 있는 형이고, 집중형, 여러분들 그림 생각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죠? 판상형은 아닙니다. 판상형은 우리가 여기서 볼 거예요. 자, 이제 외관 형식에 의한 분류 보시면 요거 뭐예요? 요거 현대아파트 그림이네요.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판상형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탑상형 아파트는 우리가 많이 보는 주상복합 뭐 아파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즘 많이들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탑상형, 타워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됐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탑상형 같은 경우는 불균형한 주거 환경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빛이 들어오는데 이 안쪽은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위 주거 단면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요 플랫형은요, 우리가 그냥 보는 평면적인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한 층에 한 호만 사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플랫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킵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복층이 되는 거야. 한 축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위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스킵형이라고도 말하고, 메조넷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복층 형식을 취하는데 그 내부 공간에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단위주거의 단면 형식에 의한 분류에서 한 개의 단위 주거가 복층형으로 취하는 것은 그래도 2회 정도 출제됐네요. 그러니까는 한 호가 복층형을 쓰는 것보다 메조넷 형식이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거 요즘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아파트 주동의 외관 형식은 그랬거든요. 대지 조망을 해치지 않고 건물의 그림자도 적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지만 단위 주거의 실내 환경에 불균등하게 된다. 자, 요거 뭐라 그랬죠? 우리 탑상형이라 그랬죠? 요거 답은 나번입니다. 자, 주택 단지 계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건 별표 5개는 해주셔도 돼요. 왜?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으실 건 별게 되지 않지만 문제는 꼭꼭 나왔으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개요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린 생활권의 구성. 처음은 인보구예요. 인보구. 제일 작은 단위죠. 20에서 40호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한 호에 5명씩 산다고 생각하시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된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인보구는. 그래서 놀이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4층 건물로 한두 동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린이 놀이터 중심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보구가 모여서 누가 되느냐? 근린 분구가 되는 거죠. 자, 근린 분구는 400호에서 500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명수로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근린 분구가 모여서 근린 주구가 되는 건데요. 근린 주구는
1600에서 2000호 정도가 근린 주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린 주구는 뭐가 단위가 되냐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 주구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한다? 인보구, 근보구가 모여서 근린 분구, 근린 분구가 모여서 근린 주구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택이 단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6회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라는 말은 우리 쓴 적이 없죠. 답은 라본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런 거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고요. 근린지구의 중심이 되는 시설은 자, 근린지구 제일 큰 거라 그랬죠? 누구예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없습니다. 초등학교니까 3회 정도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